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출 거래 정의에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랑 외국인들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개무역이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나는 무역 업무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개무역이라 하는 것은 물건을 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남이 만든 물건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았을 때 그걸로 인한 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바로 저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은 제가 그림을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림. 이건 삼자거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삼자거래라고 하는 것은 무역 거래를 할 때 둘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 즉 셋 이상의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최초의 여기를 제가 명칭을 최초 수출자라고 말을 써볼게요. 사실은 여기는 몰랐을 거고 이 둘 간의 거래를 했을 건데 여기서는 지금 중개상이 돼요. 중개상 입장에서는 똑같이 수출자 말고 수출상 이렇게 말을 쓰겠습니다. 지금 최초 수출상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업체는 사실은 B라고 하는 업체가 최종 수입상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 간의 수출입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B하고 C하고도 수출입 거래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자를 저희가 최종 수입상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A와 C는 서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랑 C 둘 다 B하고만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물건을 싸게 사오는 거죠. 50원에 사와서 내가 70원에 팔게 되면 20원만큼의 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보냈다가 이렇게 물건이 받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송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물건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BL이라는 것은 저희 운송서류, 해상 운송서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간다고 했을 때 아까 저희 봤었던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할 경우가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앞에 조건은 유상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B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국에서 지금 여기 뭐 미국이라 가정을 하고 여기가 이제 일본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물건을 수출하게 된 거고요. 다만 물건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죠. 딱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C는 B한테 물건값 70원을 줬을 거고요. 즉 유상이 되는 거겠죠. 유상으로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개무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외무역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출을 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 목적으로 물품 등을 여기 국내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 지금 보세구역, 참고로 들어두세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지역, 외에 국내 반입하지 않고
이 장소 빼고 국내 반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출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외국인도 수출이에요. 외국인도 수출은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지금처럼 뭐 중개무역과 같은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해외 지사.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지금 한국의 물건을 지금 본사를 두고 있어서요. 한국에 그 본사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누군가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해외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중국이나 어떤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라든지 어떤 필리핀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 계열 다른 어떤 아시아 쪽에 공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물건을 국내로 갖고 왔다가 다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 현지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될 것이고요. 다만 물품이 인도가 된다는 것은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물품을 수출했던 자는 당연히 그 자, 수입하는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여기 아까 봤었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이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을 하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밑에 가보니까 사실 이게 용어만 보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 주재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같이 볼까요?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이 넘어갔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컨설팅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컨설팅 내용 자체가 지금 하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는 한국이지만 해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람 자체가 이동한 건 아니지만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된 거잖아요. 제공이 된 것이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경우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겁니다. 해외에 있는 자가 국내로 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의료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형 수술이 워낙 이제 좀 붐이 막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로 와서 소비하고 제공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상업적인 해외 주재에 의한 제공이에요. 저희가 이럴 수 있죠. 지금 제가 그 제공하는 자가, 수출자가 본사가 국내에 있는데 지사가 해외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해외 지사에 있는 자, 거기 현재 있는 자가 직접 그것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한국에 있는 자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 해외 지사에서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상업적인 해외 주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가는 형태가 아니고 거기 지사에서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거주자가 외국으로 이동을 해서 제공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랑 다가 좀 반대되는 경우라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비거주자가 국내로 와서 받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거주자가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렇게 용역을 제공해주고 오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무채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방법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까 봤었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정의를 볼 텐데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수출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수출하고 수입은 서로 상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당연한 거지만 1번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수하는 그런 것들을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게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출국하는 곳에 대해서 출국할 때 이제 설치가 돼서 출국하는 장소에 설치가 돼서 이렇게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출국장 면세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 영어로 말씀드려 보면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가세와 같은 것은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소비세예요, 소비세. 그것을 소비할 자가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라, 납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그 물품을 가지고 나간대요. 원래 원칙이 국내에서 소비할 줄 알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그것을 국내 소비가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해외 현지에서도 당연히 그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랑 부가세를 부과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품을 소비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세나 부가세를 같이 부과시키고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물품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양쪽 모두로부터 세금 부과가 되는 어떤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 중복과세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 보면 출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국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 소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라 말을 썼어요. 국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 말 쓴 거 보니까 외국인이라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가 관광을 하러 왔다가 관광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라 생각해 봤을 때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런 게 있죠.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내 거래를 하게 되면 외화라고 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화로 지급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자가 외국인의 어떤 그러니까 원화로 대금 결제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화라 하는 것들은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은 국내에서 발생된 돈이긴 하지만 외화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이것은 수출로 간주가 됐던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인에게 이렇게 매도하는 것, 판매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말해 볼게요. 저희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수입은 국내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국내 소비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랑은 당연히 안 맞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할 때는 여기 보시는 보세 판매장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그 대상만 바꾸시면 됩니다. 원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금은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면 되겠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수, 제공하는 것은 제공받는 것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쭉 볼게요. 지금 다 넘어가고요. 수출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목 정도만, 흐름만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제목만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가볼게요. 1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전체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 순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의 체결입니다. 당연하죠.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를 말을 하게 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어떤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이렇게 명칭을 쓰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매매 계약, 물품의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신용장의 수치라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논리로 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그렇게 맞는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절차 자체가, 흐름 자체가 제가 쓴 책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니까 신용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거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신용장을 가지고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신용장 사용도 엄청 높았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신용장을 빼고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요. 10%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출 거래를 할 때 신용장 거래를 하는 형태는 10%도 안 됩니다. 8%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요. 아무튼 그냥 신용장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 대금 결제 받을 때 하나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할 수 있겠죠. 신용장의 수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신용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 물품의 대금 결제를 그 수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은, 의뢰를 받은 은행에서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이고요. 그 은행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즉 신용장 조건하고 그다음에 신용장 관련된 규칙이 있죠. 신용장 통일 규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 부르는 ISBP가 있는데 그런 관련된 규정에 맞춰 봤을 때 일치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대금 결제를 내가 약속한다라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신용장을 받으면 그러니까 통지를 받는 거겠죠. 통지를 받으면 이제 수출자는 그 신용장 조건 등에 맞게끔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신용장 받고 나서 물품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원자재 구매, 원자재 수입, 완제품 구매라고 써 있네요. 이게 지금 상황을 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자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수출자인데 내가 물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서 물건을 수출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맨 왼쪽이 될 거예요. 원자재 구매, 생산 이렇게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해서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통해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 그럼 가운데가 되겠죠. 원자재 수입.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생산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 물품을, 완성된 물품을 내가 구매를 해와가지고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세 번째, 완제품 구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완제품 구매 같은 경우는 생산이라는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나서 수출 물품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수출 물품이 확보가 되고 나서는 저희가 수출 승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출 요건이라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외무역법 상에 보면은 수출 입 승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더 규제가 더 심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소비가 될 거기 때문에 반입이 되고 나면 국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입할 때는 보다 엄격하게 까다롭게 내용을 보고 있긴 하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국내로의 어떤 물건이 나갈 때도 이렇게 반드시 어떤 요건을 구비를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건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제 허가나 어떤 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수출 승인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수출 승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요시라고 써 있잖아요.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물품에 따라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희가 전략물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국내에서 수출하게 됐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원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되지만 그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게 돼서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출 허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수출 신고가 들어가게 되겠죠. 수출 신고하고 나면 이제 세관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세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품의 어떤 검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 검사 과정 없이 생략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신고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로 반입되는 것도 아니고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수출 검사, 운송, 보험 계약 체결이 끝나고 나면 수출 신고 수리, 수출 신고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통관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물품을 출항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품 선적을 하고 나면 선적 서류가 나올 겁니다. 보통 저희가 선적 서류라 말을 쓰게 되면 상업송장이 있죠. 송품장, 물품 청구서, 그 다음에 운송서류. 운송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해상으로 보내면 선화증권, 그 다음에 항공으로 보내면 항공화물 운송장과 같은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서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 승인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수출 승인에 관련된 어떤 서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원산지 증명서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신용장이라 하는 것을 하게 되려면 이제 신용장 원래 정해져 있는 지정은행에다가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제시를 하고 나서 대금 결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키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그 환엄이라는 것들을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면 되겠죠. 매입이라 하는 것들은 선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익숙한 용어로는 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깡을 한다. 그렇죠.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파는 거예요. 권리를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것 중에서는 문화상품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상품권, 문화 말고 그냥 상품권. 상품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과 같은 거잖아요. 돈이랑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상품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돈과 같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서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상품권이라 하는 것들을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으로 현금화 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상품권이랑 돈이랑 동일하게 가진 않죠. 보통 상품권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싸게, 많이 차이 나면 한 10%보다 싸게 해가지고 남들한테는 지금 이게 당장 돈은 아니지만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채권을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채권을 구매한 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나중에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걸 굳이 지금 당장 이렇게 살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 청구하게 되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 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무튼 환어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금 회수를 하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사후 관리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가서 보니까요, 내고 대금의 입금 사후 관리, 수출 승인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외화획득료 원료의 수입, 관세 환급에 따른 사후 관리,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사후 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고 대금 결제를 받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내가 처음에 구매했던 물건 중에 그 수입된 원자재가 있었다. 원자재 수입할 때 관세 납부를 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든지,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받으면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환급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출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입도. 수입 계약 체결하고 수입 승인,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절차들, 요건들 이렇게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요건 등이 구비가 돼야 이제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용장을 만들면 대금을 이렇게 신용장을 통해서 결제를 할 거다라는 거죠. 내용들 어렵지 않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흐름, 바니 플로우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라이벌 노티스, 화물의 보세 창고 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전혀 없고, 제가 전체적인 그냥 그림을, 어떤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교재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입항을 하게 되죠.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는 입항을 하게 될 것이고, 입항하고 나서는 그 물품이 이렇게 하선 또는 뭐 비행기로 오면 하기라고 말을 쓰는데, 입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부산항 뭐 어디가 될까요? 뭐 저 입항지 부산 뭐 인천 이쪽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고 나서는 거기 부근에 있는 입항지에 있는 창고로 물건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입항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하선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보세 창고에 물품을 갖다 놓게 됩니다. 보세 창고에 물품 반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수입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보세 창고로 이동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는 수입 신고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물품이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관 심사가 있게 되고요. 세관 심사 과정에서는 뭐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품 검사를 한다고 할 수 있겠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사가 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수리 과정이 거치게 되고, 수리가 되고 나서는 물품의 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출되고 나서는 국내에서 어떤 소비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국내에서 판매를 해버린다든지.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입항하기 전에 한 이틀 전 정도에 한 2일 전쯤에 저희가 도착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지금 운송인이 이걸 제공해 주는데, 선사가 이걸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해가지고 화물 운송 주선업자. 포워더가 뭐냐면 이거죠. 저희가 운송사 중에 선박회사, 항공사가 있다고 치면 선사하고 그 화주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그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있어요. 즉 포워더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보통은 물건을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선사, 여기 화물운송 주선업자하고 그다음에 운송인하고의 화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이 화주에게 도착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그건 거죠. 어라이벌 노티스라고 하는 게 바로 도착 통지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운송인, 항공사 또는 프레이트 포워더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쓰는 것은 이거죠. 항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항공 운송을 했을 때 항공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송 주선업자를 통해서 도착 전, 그다음에 도착 후 즉시 수입상에게 화물의 도착 사실을 통지해서 하역된 화물은 곧바로 세관 분류 작업을 거쳐서 보세 창고로 반입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그 다음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수입신고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 처리가 되면 저희가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대금의 결제. 수입상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은행으로부터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를 교부받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과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항공 운송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건데,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수입 신고하고 심사 수리했다고 해서 바로 반출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저희가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야지 물품을 반출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했으면 위에도 보세창고 반출 되겠죠? 보세창고, 보세구역 반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딜리버리 오더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해상권 같은 경우든 항공권 같은 경우든, 여러분들이 이제 운송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선적을 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보내고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수출국, 출발한 장소, 여기가 이제 도착국, 수입국, 도착, 도착지 이렇게 말을 쓸게요. 운송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여기 그 국제 운송비 말고도, 운송료 말고도 기본적으로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발생하는 비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보낼 때, 물품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운송인이 다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물품의 화주, 여기 수출화주라든지 수입화주한테 그 돈을 다 받아야지만, 정산을 받아야지만 물건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여기 수출지에서 발생한 비용 말고 수입지에서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즉 도착지 발생한 비용들이 이제 항상 정산을 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 정산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수입국의 그 수입자가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건을 반출해 가려면 이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운송인한테 돈을 남아있는 그 운송료라고 하는 여기 부분들을 다 정산을 하고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창고에 제출을 하면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해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수입신고 필증도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필증에다가 당연히 선화증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웨이빌이라 부르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있어요. 또는 ACN이라 부르는 이런 서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권리증권성이 있어가지고 원본이 없이는 물건을 가져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에어웨이빌, ACN 같은 경우에는, 컨사이먼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권리증권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이 필요가 없지만 다만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은행에서는 담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수입자가 본 은행한테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보로 삼기 위해서 해상운송, 즉 여기 나와 있는 BL 발행했을 때는 BL상의 컨사이니를, 수화인을 은행으로 넣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내어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항공화물 DO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DO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해상화물 운송, DO는 다 모두 포함된 거예요. 해상도 그렇고 항공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 물품을 저기 항공사가 그 창고에 있는 창고 그 운영인한테 이 화주가 오면은 물건 내어줘도 괜찮다고 말을 쓰는 건데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금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자기 돈을 받을 게 없을 때, 그때서야 이것을 발급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 왜냐하면 대금 결제 받았으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줄 거예요. 그렇죠? 해상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BL 원본이죠. 왜냐면 BL 원본이 있어야, 그렇죠? BL 원본이 있어야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에어웨이빌은 BL과 다르게 배서에 의한 권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왜냐하면 권리 증권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에어웨이빌의 컨사이니인 수화인은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수입상에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채권 양도 서류이다. 채권 양도 서류라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창고에서는 이 서류가 없이는 물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발급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건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담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주가, 그러니까 수입상이 자신한테 대금 결제를 해주면 그것을 발급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발급을 해가지고 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당연히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고요. 항공화물의 수화인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수입상의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상운송과 다르게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도가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것을 자기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수화인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담보로 삼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은 이걸 가지고 제3자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통을 시킬 수도 있겠고. 근데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권리 증권성이 없기도 하고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컨사이니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즉 은행 자신을 기명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넘겨주는 형태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결제 시나 관련 기한부 환원의 인수 시 수입 화물 선취 보증 시에 이를 교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끝났던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인수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인수라고 하는 것들은 환원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대금 결제를 약속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서명한 행위가 되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일단 인수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만기 때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교부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그 선화증권 원본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거리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국에 있는 자하고 한국에 있는 자하고 신용장 거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심사라는 과정들은 은행에서는 서류가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제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오후 은행 영업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근거리 무역을 생각해 보시면 물품 자체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하루면 오거든요. 근데 서류가 지금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물품은 지금 수입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어떤 장치장에 장치하고 있는데 서류가 오지 않아서, 지금 선화증권이 없어가지고 물품을 지금 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수입 통과도 완료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물품을 빨리 반출을 해서 국내 판매를 하든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관행상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상 운송을 할 때 여기 신용장 개설은행하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하고의 어떤 연대 보증을 하게 됐을 때는 운송인이 지금 원래 원칙은 선화증권 원본이 있는 자, 원본이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수화인, 정당한 권리의 수화인한테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은행에서 보증하고 있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부르는 LG,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BL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BL처럼 간주해서 물품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화물 선취 보증을 할 때도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서 교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 정산이죠. 운임 정산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것을 교부받는 거고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운송업자가 나 돈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창구한테 이거 나는 내 물건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을 그 화주, 정당 권리자에게 줘도 되니까 그 자가 반출 요청하게 되면 반출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물 수령이죠. 예,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물품을 창구에서 DO, 수입신고 필증, 이거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그 왔던 사람이 수입상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물품을 넘겨주게 되는데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이렇게 종이 문서로 거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팩스라고 하는 걸 많이 보냈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가 팩스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모든 서류들이 이제 전산으로 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팩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물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상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EDO라고 해가지고요 전산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발송을 하는 형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처럼 종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고에 있는 운영자도
그 창고에 있는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전산에서 그 내용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물품을 내어주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국제매매 계약 볼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초반의 내용들이고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읽어보시면 내용 어렵지 않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볼만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한번 쭉 볼게요. 그래도 일단 이거 먼저 봐야겠네요. 저희가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주요 성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또는 법적 성격이라고 말을 쓰는데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4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법적 성격, 법적 성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4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낙상유불 이렇게 줄여서 한번 표현을 써볼게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계약 이렇게 말을 씁니다.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이죠.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낙성계약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합의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만 봐도 아시지 않을까요? 합의계약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을 저희가 매도인과 매수 이렇게 명칭을 썼을 때 그 전에 무역계약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즉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있는데 둘 간의 합의가 있으면 무역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낙성계약.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두 번째, 쌍무계약이죠. 쌍무가 뭐냐면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게 되면 이제 당연히 물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받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한쪽은 물품을 보내고 한쪽은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게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쌍무라고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대금을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분료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불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성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반드시 서면의 형태, 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말고도 그냥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냥 대금을 결제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물품을 보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지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계약. 이걸 반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이 뭐냐면은 둘 간의 합의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 플러스 어떤 물질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품과 같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길에서 잃어버린 누구를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계약, 거기 보면 항상 그런 사례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이거 내가 나중에 가져오겠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어떤 누구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 찾는 대상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강아지 산다고 했을 경우에 강아지가 데리고 와야지만 그거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합의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서 어떤 물질까지도 이렇게 같이 제공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 반대가 뭐냐면 쌍무는 편무 계약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계약이 있는 것들. 보통의 경우에는 기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기증이나 증여 같은 거. 유상은 반대가 무상이죠.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분료식 반대말은 요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법적 성질 네 가지는 여기 보시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료식계약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뭐 낙성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계약하고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이어지게 돼요. 합의계약, 낙성계약, 뭐 요물계약, 상무계약, 편무계약, 그다음에 유상계약, 뭐 무상계약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료식 계약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또는 법적 성질 이렇게 명칭을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